장희두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크 차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뭐 아무거나 차시면 두 개 됩니다. 다 차세요. 두 개 다 차. 마이크 부자. 마이크 네. 부자 황희두 이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대북 그 오물 쓰레기 풍선 얘기했잖아요. 또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오늘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들으셨죠 그거? 했고요. 한 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아직은 북한도 뭐 확성기 방송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예. 확성기 방송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좀 소강 상태인데 이게 언제 또 오물풍선이나 확성기 그러니까요. 방송 주고받을지 몰라요. 아직 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단을 보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단을 보내지 않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긴박한 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뭐 이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제 네.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거고 네. 나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건데 그렇죠. 이게 계속 주고받고 전단이 가게 되면 북한의 대행수에 올라가게 되고 국지전까지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위험성이 근데 있죠. 경찰이 너무나 좀 무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 정부 눈치,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맞습니까? 황희두 이사님.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예. 특사경으로 일단 예, 급한 특사경이 상황이니까 있죠. 조치를 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또 용산 사람이거든요. 아, 용산 그러시군요. 주민인데 따라왔죠.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실 앞에 거기에 600m 정도 앞에 이게 날아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말씀 주셨잖아요. 예.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하죠. 용산 주민으로서 막 무인기도 날아다니고 예. 이거 근데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당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는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태세 실패고 경비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기까지 날아오는데 가만히 이제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용산 주변, 대통령실 주변은 뭔가 특별 경계를 통해서 그런 미상 물체가 날아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일부러 놔뒀나?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여기 말 섞지 마. 놔두세요. 박정희 근데 혼자. 화면에는 박정희 혼자. 예, 내 이름 최고의 나를 왜 교수님이 잡는 말씀하신 거야? 겁니다. 말은 박정희 기자가 전 아무 안 했어요. 이럴 때 말을 안 섞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 안 그냥 위험에 놔둡니다. 위험에 외주하라고. 근데 화면으로 아까 교수님이 나와서 진짜 아무 안 유피디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한 거잖아요, 네. 교수님한테. 진봉수로 내가 쓰는 건데 정호수를. 아니, 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닐 그러니까 겁니다. 문제는 9.19 군사합의도 지금 다 철회해버리고 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대화 채널도 다 단절됐고 이게 위기 상황, 긴장 상황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박정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속내는 뭘까? 이렇게 계속 강대강대체로 가서 뭔가 긴장 관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혹시나 정치적 이해관계 연관된 게 아닌가도 궁금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그 방치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받았으면 피해는 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정부가 과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에 뭐 이제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예. 뭐 계속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또 자칭 보수 세력의 집결을 불러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냥 낡은 방법을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 번 비판했지만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얘기가 예.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그렇게 무슨 막 뭔가 빨갱이 간첩 얘기하던 민주정부에선 예. 정작 국방비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8%대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6%대였고 맞아요. 제일 많이 올랐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작 4, 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북한의 국방비에 비해 한국이 훨씬 그 GDP, 그러니까 북한 GDP에 비해서 한국의 국방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높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걸로 봤을 때도 금액으로 본다면 네, 무슨 힘을 더 길러야 되냐.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는 그렇게 힘을 기르는 동시에 대화를 하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외교인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주국방을 진작부터 말씀하셨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만 해놓고 저게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니다. 보수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봅니다. 박정호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유가 정치적 이해관계, 즉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좀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보수 결집이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계층이 또
뭐 시민들이 또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뭐 이런 네. 불리는 분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그런 층들을 어쨌든 좀 결집을 시키자라는 네.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네타냐후 총리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도 2020년부터 그때 뭐 사기, 배임, 뭐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 10월 하마스 침공 이후에 공격 이후에 네. 중단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재개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단되면서 지지율도 달라졌고 또 야당에서도 전시니까 네. 전시내가 구성돼 가면서 다 지지를 또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를. 그만큼 하나의 결집된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국지전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뭐 야당에서도 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도 전지상이 정말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하나로 뭉치는 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이 분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시위가 정말 격화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쏙 들어간 모습을 보고 좀 그 뭔가 살펴보고 그대로 좀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네. 채널이 없어요. 대화 채널이. 그렇죠. 그래서 대화처는 없죠. 북한이 어떤 생각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네.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또 막고 사전에 예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연평도 폭격이 있을 때 그때 11월에 폭격이 있었지만 예, 예. 4월쯤부터 예. 북한이 뭐 우리 정부한테는 아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시민사회나 네. 종교사회나 통해 가지고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아, 정말 폭격할 수 있다, 공격할 수 할 있다. 수 있다. 근데 4월에 그 시그널이 들어와 가지고 정부한테 시민사회에 얘기했는데 네. 그때 MB 정부에서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4월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1월에 와서 폭격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과연 그런 전조 증상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캐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두고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된다. 참 답답한 정부다 이런 하나만 생각이 딱 덧붙이고 듭니다. 싶은 게 예. 보수라고 하면서 예. 지금 군인들의 처우는 왜 이렇게 박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계속 자기네들 안보를 이용해 놓고 예. 민주정부에서 오히려 군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되고요. 예. 그 병사들에 대한 뭐 월급 문제도 계속 민주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고 했었죠. 지금 보면 맞아요. 뭐 당직비나 훈련비 같은 것도 지금 예. 수개월째 지금 미납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병의 목숨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그 탄원서 뭐 내용이라면서 나온 얘기 보니까 예. 기가 막히던데 뭐 특수성 군대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식으로 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나네.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지금 군 지휘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 뭐 그 말고도 사실 지금 안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건 네. 김태호 같은 인물 정말 예. 위헌 예.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전히 안보실 1차장으로 냅두고 있는 거 군사 기밀을 유출해도 예. 오히려 그냥 2개월 만에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정부를 왜 우리가 보수 정부라고 해야 되냐 그 자체부터 전 뜯어 고쳐야 된다 봅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유국의 꿈. 누구의 꿈이죠? 산유국의 꿈. 거의의 꿈이 아니라 산유국. 아니, 아브레우 고문이 와서 기자회견했는데 네. 황희두 이사는 네. 그 기자회견 듣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어땠어요? 더 생기던데. 아니, 왜냐면 그게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관련한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예. 추가적으로 그거를 그 검증을 한다고 한 사람도 논문에 뭐 공저자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문에 의문을 낳고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우드사이드 사진과 예, 예. 그 액트지오 사진 보면 회사 사진. 그냥 예, 자기 집인데 근데 왜 그럼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브리핑했는가 이 의문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처음에 직접 대통령 얘기한다 할 때 그 되게 막 당황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이 자세한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호 기자는 이게 지난번에 어디 있었죠? 뭐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금 체납 때문에 3년 동안 법인 자격이 정지가 됐었다. 박탈됐었다. 텍사스주에 예. 텍사스 살았잖아요. 휴스턴에. 휴스턴 같은 지역이네요. 같은 지역이에요. 아. 휴스턴. 내가 있었으면 바로 가서 취재를 했을 텐데. 아이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에도 가십시오.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특파원으로. 비행기표 사줍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법인 자격 자체가 박탈된 상태에 있는 회사 계약을 맺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구청에서 하다못해 뭐 시에서 막
관급 공사를 맺을 때도 예. 회사가 세금을 체납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확인합니다. 봐요. 서류를 다 그럼요. 내고 해서 이만큼 내가지고 다 확인해요. 예. 근데 이거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산유국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회사의 그런 규모나 예. 회사가 얼마나 잘 되어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예. 정부에서 사과자 안 하거든요. 예. 어제 사과했어. 상업부 그건 차관이. 자기 몰랐다. 몰랐다고 몰랐다고 게 말이 됩니까, 사과했어요.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공적인 라인에서 정말 수행된 프로젝트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내려서 위에서 오던을 내서 추진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짙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그런 관계에서 됐다면은 이게 공무원들이 예.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다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서류 그다음에 이 법인 상태 이런 네. 걸 체크하면서 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관례.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관례. 관례. 아닙니까? 관례 맞는 거죠.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또 천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공 동영상 이후에 네. 섞지 말라고. 말을 화면 최재문 왜요? 교수님 잡아주세요. 이거 보세요. 자, 최재문 교수님이 계속 네. 말씀 많이 아까 하고 최진봉 계시네요. 교수님 끄덕끄덕 하시고 네. 보면서 저도 신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얘기가 시중에 나올 정도로 네. 영상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으니까 그거 네. 보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믿지 맞아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금 체납까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법인 자금 문제까지는 아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요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예, 게 특히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 특히 늘공들 본인들은 이제 늘공이라는 게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나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이제 본인들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근거를 남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이제 이 정보 오래 못 갈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살 길 찾겠다. 이게 이제 22대 국회에서 특히나 이따 나올 뭐 과방위, 법사위, 운영위 이런 데에서 예. 다 이 조목조목 짚을 거기 때문에 요 각자 이제 그동안은 꾹꾹 눌러놨던 일들이 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더 결집하는 분위기가 보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기 전에 하나 더 짚어보면 윤 대통령이 중폭 정도의 개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각 준비하고 네. 있다? 뭐 이름이 네, 네. 여러 명 권성동, 장제원 거기다가 또 이용 의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또 이용 이용 의원 자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장미란 네. 선수가 하고 있는 거를 네. 그 이제 차관 장미란 선수는 하계 올림픽이잖아요. 네. 이용은 동계 올림픽이거든요. 네. 이분이 종목이 동계. 네. 지금 이제 하계 올림픽 앞두고 있죠.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더울 때 좀 춥게 느끼려고 한기를 불어넣기 에어컨 효과?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예, 예. 7월에 예, 예. 장미란 차관이 임명이 됐어요. 임명됐죠. 그때 대통령실이 얼마나 뭐라고 했냐면 홍보했어요, 그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장미란 차관은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한 인물로 체육도 새바람을 불러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다라고 자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예. 장미란이란 국민 영웅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놓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실시한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다. 그래놓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놓고 1년 됐나요? 1년 1년 안 됐어요. 1년도 안 지난해 7월. 됐는데. 만약에 6월에 교체하면 1년도 안 돼서 교체입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난 사람 거기가 회전문 인사한다. 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호위무사 맞아요. 네. 그랬었지. 이용. 수행실장을 네, 하면서 그랬었죠. 계속해서 호위무사는 칭호를 얻었던 이용 전 의원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이원모 전 비서관도 예. 낙선하니까 돌아갔죠. 공식 예. 비서관으로. 네. 했었죠. 그리고 지금 장재원, 권성동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친윤 예. 인사로 또 채운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실 부활시켰고 이용 전 의원 이 차관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보면 총선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물러나겠다 한덕수 총리는 그대로 있죠. 5년 내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황해도에서. 저도 똑같이 어이가 없는데 네. 특히 그 이용 씨가 예전 했던 얘기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 그 리투아니아 그 명품 쇼핑몰 아, 할 때 있었죠 그때. 그걸 이제 딱 기적의 논리로 실드 치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의 논리. 문화 탐방의 일환이다. 아니 명품 샵 관계 네, 문화 탐방. 그때가 막 우리나라도 논란되니까. 있어요. 뭐 병품 그거. 그거는 문화 탐방 일환이라고 한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제 무조건 그분의 눈에 들었고 뭔가 하게 되겠다. 특히나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행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죠.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아주 해괴망측한 언플들이 쏟아지겠다. 조만간 그런 생각입니다. 아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순방을 떠났습니다. 어제. 어제인가요? 네. 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오늘인 줄 알았는데. 자, 어제 떠났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러 갔는데 6개월 만에 순방인데요. 6개월 동안 안 간 이유가 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안 간 이유가 혹시나 명품백 수수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순방을 미뤘거든요. 기억나시죠? 독일. 네, 원래 가기로 했던 건 그렇죠. 미뤘는데 이제 김건희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순방을 간 거 특히 순방 가자마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권익위에 혐의 없음 발표가 나왔고 이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네. 뭐 오히려 이제 적극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실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그때 기자회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네. 뭐 사과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런 기적의 논리를 막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근질근질 했을 텐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언플을 하고 나서니까 이제 국힘 정치인들을 계속 보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총선 전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다음 배지에 달아야 되니까 막 눈치도 보고 그랬었고 네. 지금도 물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21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탈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예. 좀 이제 우리는 기대가 되는 타이밍이다 봅니다. 또 하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 그러니까 그 명품 수수하는 그 장면에 옆에 있었던 분들 행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순방에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분들이 남아서 조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결국 수사의 제일 핵심 인물들이 예. 지금 해외로 갔다. 그럼 따라붙는 얘기가 왜 출국 금지가 안 됐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그 백을 준 다음에 청탁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 그걸 전달했던 사람들이 다 이 행정관들이거든요. 네, 두 사람인데 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2번 불렀고 이명수 기자도 불렀고 해서 네, 조사를 많이 조사했죠. 해왔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나한테 조사가 오겠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출국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걸 고려해서 출국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불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권익위가 어떻게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것처럼 검찰을 예. 향해서 예. 이렇게 하면 돼. 보여준 셈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도 권익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수사도 뭔가 문제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익위가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했냐면 예. 막 조사해요. 현장 조사 막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된다. 넘겨요. 그럼 수사기관 또 열심히 수사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네. 그게 끊긴 거예요.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문제 없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검찰이 이제 마치 할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모르겠어요 진짜 할지. 박정우 기자는 취재한 거 있습니까? 혹시 검찰이 뭐 부른다거나 아니면 소환해서 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마음 놓고 떠난 게 아닌가 떠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그냥 말로만. 그렇죠. 행정관도 다 같이 떠난 거고,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났을 때 대통령 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네. 정리가 됐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고 떠나는 날 권익위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예. 이 명품백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한다고 해도 소환 조사 말고 예. 서면 조사 정도로 서면 조사?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지난번에 서면서 한번 했잖아요. 그 엉망으로 해가지고 좀 논란이. 그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이요. 네. 진술서를 받았죠. 맨날 진술서만 냅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엉망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정수석실 부활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 폐지 다시 부활시키고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왔을 때 예. 결국 검찰총장이 실제로 붙네 안 붙네 이걸 말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팔다리 다 잘라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법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성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신뢰를 줄 거면 그리고 본인들이 그 얘기하는 그 검찰 조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뭐가 됐든 간에 미루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건희 특검 얘기도 계속 민주당이나 많은 시민들이 하는 건 예.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저 마지막 뭐 기회라고도 사실 생각하는데 예.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 기회마저도 사실 답이 안 보이죠. 답이 안 지금 보인다. 저렇게 막 나가는 거 보면. 검찰이 네. 수사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예.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나중에 몰라, 보니까 어디 명품백이 없었네 하고 끝내면 없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그러니까요. 다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슈 하나를 건너뛰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박정우 기자님? 뭐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게 이제 현행 당원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데 네. 이거 이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무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네.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개정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의 의결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100% 된다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상당한 때 특별한 사유 네. 어떤 거겠습니까? 뭐 조기 물러나고 이런 경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유도 신문하지 마세요. 질문이 주어. 왜 그래? 주어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그때는 진짜 것이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황해도 이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대비해서 아니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국가의 예비비 같은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예. 다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되는데 뭐 물론 당내 다양한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예. 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는 거는 국힘에도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 사안에서 국힘이 또 막 이런저런 이재명 방탄 얘기한 건 정말 웃긴 겁니다. 진짜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한 게 그대로 자기네들 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 사실 이거랑 이제 80조에 대한 얘기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이재명 방탄, 이제 이재명한테 초점 맞추자, 이런 식으로 아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당대표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막 가결부결 논란 네, 때 맞아요. 느꼈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적장한테 우리 대표를 내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막 마치 언론에 나가가지고 당내 주류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대선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1년 전 1년 언제 대선 전에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다 했는데 1년이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9개월 남았는데 예. 사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못해요. 윤 대통령이 못 나오네 이러면서 결단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이 난감하다. 아, 그런 상황은 예상을 안 해봤는데. 해봤는데 박정우 기자가 별의별 그런 상황이 예상까지. 펼쳐질 수 그럴 있으니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당원을 수정하면서 예. 개정하면서 그런 예.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까지 다 대비한 예비책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6년 지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덧붙여서. 중요하죠. 지선도. 네, 네. 지선도.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비리 관련된 부분이야 저는 뭐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연관이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연관시키려고 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에서 이재명 대표 연관성 있다고 자꾸 지금 공격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 선고가 나기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두 가지 중요한 증언과 그다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국정원 네. 자료. 네. 두 번째는 쌍방울 내부 고발자의 증언. 이게 전혀 재판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 그 이화영 측 변호인이 예. 이제 열받아갖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와서. 그랬죠. 결국에는 왜 저 김성태라는 사람의 예.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걸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과거 이력들을 보면 그냥 건실한 중견 기업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볼수 해버리는 없죠. 순간 그럼 저 사람 판사라는 사람들은 뭘 믿고 뭘 쳐내는 거지?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이 판사에 대한 비판하니까 국힘에서는 신나가지고 뭐 판사 뭐 부정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진석 씨가 네. 또 노무현재단 이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끔찍한 말을 해서 맞아요. 명예훼손으로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이 그랬었죠.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국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노사모 판사라고 신상 털고 좌표 찍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욕하는 거는 가당치도 않다 생각합니다. 자, 박정호 기자는 이런, 그러니까 국정원 그 문건이 이미 밝혀졌고, 박지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문건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가 누구냐, 재판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대북송금,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았던 또 공범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안부수. 네.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쌍방울이 주가 주가 상승 노리고 대북 맞아요. 사업했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어요, 판결문에. 근데 이번 판결 내린 걸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송금 한 것처럼 돼 있지 거다. 않습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맞아요. 말이 말이 안 안 맞죠.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안부수 관련된 가족 관련해 가지고 뭔가 돈이 들어가서 뭐 매수가 돼서 그 이후부터 말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1심 판결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김성태 전 회장 말만 신뢰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또 연어 술파티 같은 이 회유 정황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예 배척하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편파적인 진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2심 판결까지, 2심 재판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에, 물론 좀 늦게 나온 면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뭐 공판을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 선고 공판 남긴 상태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직권으로라도 검찰에게 조사해봐라, 이거. 네. 그리고 나서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면, 아니,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재판부의 그 원래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네. 뭐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전에 했던 것만, 김성태의 증언만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런 재판부의 태도는 사실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검찰에서는 뭐 제3자 뇌물죄 뭐 얘기하고 예, 막 다시 추가 기소한다 기소하겠다고. 하고 예, 이러고 맞아요. 있는데 아까 오는데 보니까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예. 그 표적수사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찍어놓고 사방에서 지금 또 담그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런 거 이제 막겠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여러모로 전진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21대와는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예.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사 특검법,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 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겠다. 신속하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이런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밝혀보겠다고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그 안에 이제 녹아 있는 건데요. 네. 검찰이 이 증인, 피의자들, 예. 중요한 증인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예. 그거 하나씩 따져보겠다. 또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예.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죠. 위원장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신속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 특검법 어차피 시작해서. 거부권 통해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재의결까지 생각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황희두 이사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관련해서 특검법 관련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기조가 속도전이기 때문에 예, 기대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순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알차게 또 진행을 해봤어요. 김남근 의원과 함께 민생 관련된 법안 또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들어봤고 또 우리 박정호 기자 그리고 황희두 이사와 함께 여러 해안들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유 토크쇼는 계속됩니다. 시즌 4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 여러 가지 하고 황희두 이사도 하고 뭐 박정호 기자도 하지만 5점입니다. 33명. 지금 아니 이걸 어떻게 계속 쭉 예. 이렇게 33명이 시즌제 말고 쭉 보고 쭉 해야지
축구 때문에 그렇죠. 축구 때문에. 아, 오늘 때문에. 축구가 지금 있구나. 축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